자,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MySQL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마지막에 검색 조건에 대한 where절까지 봤죠. 오늘은 그 where절에서 내용이 확장됩니다. 검색 조건을 명시할 때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 우리한테 그 프로그래밍에서 다소 익숙한 연산자들이 쓰였는데요. 그것들 말고 SQL만의 전용 연산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비트윈 연산자입니다. 비트윈 연산자는요, 범위를 설정해요. 그래서 특정 컬럼의 값이 하한 값 A, 그러니까 작은 값 A와 상한 값 B, 큰 값 B 사이에 포함되는 행을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컬럼의 데이터가 between A and B라고 하면 A에서 B 사이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를 쓰면은 똑같이 표현이 돼요. 어떤 컬럼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컬럼의 값이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A에서 B 사이라는 얘기죠. 요거를 SQL스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비트윈 연산자를 써서 몸무게가 50에서 70 사이인 학생의 학번, 이름, 몸무게를 출력해라. 일단 학생을 조회하라고 한 거니까 from student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학번, 이름, 몸무게고요. 검색 조건은 몸무게가 50에서 70 사이. 그러면 그 범위에 속한 데이터가 조회가 되겠죠. 자, 같은 내용을 이제 그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를 써라 라고 하면은 50보다 크거나 같고 and weight 70보다 작거나 같다. 그 값이 포함된다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 때 화면상에서 뭔가 클릭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 클릭한 거에 대한 동작 뒤에는 무조건 SQL이 하나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심할 때는 버튼 하나 클릭할 때마다 SQL이 4개, 5개가 동작할 때도 있어요. 화면상에 배치하는 버튼 하나 구현하는데 2, 3일 이상 걸릴 거예요. 버튼 그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비트윈 연산자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개발로 가면은 이런 식의 UI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거요.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런 거 구현할 때 실제로 비트윈 연산자나 아니면 비교 연산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그 SQL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셀렉트 문이 동작한 결과인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SQL하고 연관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 연산자인데요. 인 연산자는 어떤 컬럼의 데이터 값이 나열된 항목들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면 참이에요. 자, 어떤 컬럼의 값이 이 안에 나열된 것 중에 하나랑 얻어 걸리면 true인 거예요. true. 이거는 컬럼의 값이 A이거나 B이거나 점점점 Z이거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컬럼의 값이 A 혹은 컬럼의 값이 B 혹은 컬럼의 값이 Z 이런 거죠. AND 연산이 아니라 OR 연산입니다. 자, 인 연산자를 써서 102번 학과와 201번 학과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 번호, 이름, 학년, 학과 번호를 학생에서 조회하는데 소속된 학과가 102번이거나 201번이라는 얘기잖아요. DPTNO가 102나 201, 요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같은 거를 이제
비교 현상과 논리 현상으로 묶으면은 102번 혹은 DPTNO가 201번인 걸로 표현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걸로 첫 표현이 되냐면은 요런 거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자, 노트북 브랜드를 검색하면은 설마 삼성하고 LG가 합작해서 노트북을 만드는 일은 없겠죠. 엔드는 아니고 오어라고요. 이런 게 2년산자의 대표적인 예예요. 지금 여기서는 좀 이쁘게 그린다고, 그래픽을 이쁘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온오프 되는 버튼처럼 표현했는데, 일반적인 웹에서는 체크박스가 비슷한 UI겠죠. 그래서 체크박스가 대체로 2년산자와 많이 대비가 돼요. 자, 그 다음 라이크 연산자입니다. 아마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자, 라이크 연산자는요, 특정 컬럼에 저장된 문자열이 라이크 연산자에서 지정한 문자 패턴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면 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패턴을 지정을 해요. 그럼 이 패턴이 일치되는 그 문장을 통째로 검색한다는 얘기예요. 컬럼 이름이 들어가고 like, 그 다음에 문자를 콧다운표로 감싼다 그랬죠. 그 다음에 퍼센트를 씁니다. 그리고 검색어를 줘요. 이 퍼센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검색 기준이 좀 바뀌는데, 여기서 퍼센트는 윈도우에서 별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퍼센트 김이라고 하면 김으로 끝나는 모든 내용, 김 퍼센트라고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내용, 그리고 퍼센트가 앞뒤에 있으면 위치 상관없이 김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이 됩니다. 대체로 얘를 제일 많이 쓰겠죠. 근데 이렇게 한 글자 검색하는 거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니까 최소 2글자 이상은 드셔야 돼요. 대체로 게시판 같은 거 만들 때 키워드 검색,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라이크 현상으로 동작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성이 김씨인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번호. 이거는 김씨인 거니까 김으로 시작하는 걸 다 가져오라는 거죠. 네임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내용을 가져와라. 자, 이제 앞에 컬럼 이름 같은 거는 굳이 언급 안 할게요. 익숙해졌죠? 자, 그 다음 널입니다. 프로그램에서의 널이라는 의미도 있죠. 자바에서 널이요. 자바에서 널이라는 거는 할당되지 않은 객체를 뜻해요. 그게 우리가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A라고 객체를 선언하면, 얘는 이 자체가 메모리를 점유해요? 아니면 객체의 위치를 저장해요? 위치를 저장한다 그랬죠. 위치를 저장하는 거는 모두 몇 바이트? 무조건 4바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4바이트짜리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를 해요. 근데 여기에 아직 할당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객체가 어딘가에 존재하게 된다면 그 객체의 위치를 여기다 저장하는 건데, 아직 할당을 안 했으니까 위치를 저장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A. 뭐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했다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 찾아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해요.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를 널이라고 부르는데, SQL에서 널은요, 의미상 결정되지 않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빈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원가입이 이렇게 있어요. 회원가입이 있을 때 별표가 있으면 이건 필수니까 어쩔 수 없이 입력해야 되죠. 근데 별표가 없으면, 홈페이지 주소에 대해서 별표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입력 안 하죠. 귀찮으니까. 홈페이지가 있어도 입력 안 해요. 자, 이걸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입력을 안 했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홈페이지가 없다라고 해석해야 될까? 이 사람의 홈페이지 주소를 나는 모른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있어도 입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값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보통 미필수 항목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DB에선 널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is 널하고 is not 널이라는 연산자는요, 널 여부를 검색하는 데이터예요. 연산자예요.
일단은 교수 테이블에서 이름, 직급, 보직, 수당을 출력을 했어요. 급여하고는 좀 달라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수당이 있는 데이터가 있고 수당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널에 대해서 컬럼 이름을 명시하고 is null 혹은 is not null. is null은 이 컬럼의 값이 null인 것들을 검색하는 거고 not null은 null이 아닌 것을 검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당이 없는 교수의 이름, 직급, 수당을 조회해라. 그럼 수당 컬럼에 대해서 is null이라고 하면은 수당이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검색해라 라고 하면은 수당 컬럼에서 is not null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null이 저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요. 자, 어제 자료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딱히 안 내셔도 돼요. 자, 어제 이렇게 테이블의 구조를 봤을 때 여기 null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no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 yes라고 돼 있는 데가 있었죠. no라고 돼 있는 부분은 null 데이터 자체를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yes라고 돼 있는 부분은 null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아직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직접 설계하는 과정을 안 지나갔어요. 그건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냥 실습용 데이터베이스 이미 다 짜여진 코드를 우리가 어저께 그냥 실행만 시킨 거거든요. 그게 MySQL 덤프라고 하는 파일이었거든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쓴 거기 때문에 직접 설계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 너를 허용할지 여부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과정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 구조에 맞게 웹페이지가 사용자한테 어떤 입력값을 받는 거고 사용자한테 입력한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웹사이트 만들 때 입력 안 해도 되는 값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필수 항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널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처져요. 그래서 널 데이터 사용은 최소화해야 돼요. 자, 외월절의 조건을 분석하는 우선순위. 일단 괄호로 묶은 게 우선이고요. 비교 연산자랑 SQL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리고 not, and, or. 여기서 중요한 건 and가 or보다 우선한다예요. 이거는 자바에서도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102번 학과 학생 중에서 1학년 또는 4학년의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번호. 102번 학과 학생 중에서 1학년이거나 4학년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2번이고 4학년 또는 1학년, 이건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이 괄호가 풀리게 되면은 괄호가 없어지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건 뒤에 연속문제 답이긴 한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할게요. 102번 학과이면서 4학년인 학생 and가 우선하니까 혹은 학과에 상관없이 1학년이란 말이 돼요. 의미가 완전 바뀝니다. and하고 or 구별을 잘 못해서 진짜 완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and가 or보다 무조건 우선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실습 시간 주어지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것들 한번 실습해 보시고 그 뒤부터 나오는 연습 문제 해보시면 돼요. 자, 지금 2시 20분인데요. 요거 실습하고 이제 연습 문제 하는 것까지 2시 50분까지 10분 쉬었다가 3시에 문제풀이하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요. 자, 연습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교수 테이블에서 급여가 300에서 400만원 사이인 교수의 이름과 급여를 비트윈 연산자를 써서 조회하시오. 자, 그러면 셀렉트
이름하고 급여니까 name, 그 다음에 급여 컬럼이 이거였죠? from professor. SQL 할 때는 세미콜론 나오기 전까지는 줄 바꾸면 그냥 자기 맘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where 급여 컬럼에 between 300 and 400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교수 테이블에서 직급이 조교수 또는 전임 강사인 교수의 이름, 번호 이름, 직급, 학과 번호를 인연산자로 조회하시오. 그러면은 직급 컬럼에 대해서 인 하고서 괄호 열고 조교수하고 전임 강사 들어가면 되죠. 근데 SQL은 문자를 헛다운표로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헛다운표 처리할 때 여기 이렇게 문자를 헛다운표로 감싸서 표현해야 됩니다. 나머지 거는 뭐 뻔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학과 이름에 공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학과의 학과 번호, 이름, 위치를 조회하시오. like 현상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학과 번호, 이름, 위치를 dname, like, 공학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데이터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요. 자, 학생 테이블에는 해당 학생의 담당 교수 번호가 결정된 경우 교수 번호가 같이 저장되어 있대요. 담당 교수가 결정된 학생의 학번, 이름, 학년, 담당 교수 번호를 조회하시오.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교수 번호가 널이 아닌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of no is not null 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자, 넘어갑시다. 자, 102번 학과 학생 중에서 4학년이거나 소속된 학과 상관없이 1학년.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102번이면서 4학년이거나 혹은 학년이 1학년인 거. 물론 괄호로 묶어도 되긴 하는데 end가 우선하니까 여기선 괄호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이 단어는 짧아요. 자, 정렬인데요. 데이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오더바이라고 하는 구문이에요. 자, 컬럼이나 표현식을 기준으로 출력 결과를 정렬할 때 쓰고요. 위치는 where절 뒤입니다. select where order by 이거 순서 잘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정렬시키고 싶은 컬럼을 지정하면 되는데 정렬 옵션 ASC하고 DSC예요. ASC는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 만약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헷갈리면 순차정렬, 역순정렬로 기억하셔도 돼요. 뭐 밑에 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뭐 문자열이면 알파벳 순, 한글은 가나다 순, 뭐 이런 얘기니까요. 자, 만약에 정렬 옵션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ASC가 우선 적용돼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라. 그럼 이름을 순서대로 정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order by name 까지 하고 끝나면 ASC가 기본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가나다 순이에요. 별거 없죠? 만약에 정렬을 시켰는데 그 정렬 기준으로 사용된 컬럼에 값이 똑같은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2차, 3차 정렬을 부여하기 위해서 컬럼 이름 정렬 옵션 콤마 컬럼 이름 정렬 옵션 정렬 옵션은 컬럼마다 따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콤마로 계속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과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렬하고 오름차순이 순차 정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같은 학과 학생들은 학년이 높은 순으로 높은 게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내림차순
내림차수는 역순 정렬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학번 이름, 학년, 학과번호, 사용자 아이디. 학번 이름, 학년, 학과번호, 사용자 아이디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오더바이. 일단은 학과번호로 오름차순이니까 DPTNO ASC. ASC는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콤마, 그 다음에 학년에 대해서 역순. 그러면은 학과번호가 일단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과번호가 같은 데이터에 한해서 학년의 역순으로 다시 정렬되는 거죠. 정렬은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부분조회. 자, 부분조회는 리미트라고 하는 구절로 사용하는데요. 리미트절의 순서는 셀렉트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무조건 제일 맨 마지막에 와요. 일단은 앞에서 설정한 이 조회 결과를 쭉 나열한 상태에서 X번째 위치부터 Y개를 조회해요. X번째부터 Y개. 이게 비슷한 게 자바 문자열에서 서브 스트링이 있어요. 서브 스트링 같은 경우는 X, Y라고 하면은 X번째 위치부터 Y번째까지예요. 그러니까 서브 스트링은 둘 다 인덱스 번호를 지정하는데 얘는 X번째, 얘는 인덱스인데 얘는 개수예요. 조회 개수. 그러니까 자바는 3,2라고 하면 에러가 나. 근데 얘는 3,2라고 해도 성립이 돼요. 세 번째 위치부터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지정할 때 뭐 언어에 따라서 어떤 언어는 인덱스 번호만 갖고 하고 어떤 언어는 시작 위치부터 개수를 부여하고 이런 게 그 구별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원리 자체는 쉬워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구문들이 MySQL이나 오라클이나 그 밖에 MS SQL도 전부 똑같거든요. SQL은 DBMS가 바뀐다고 해서 큰 차이가 안 나요, 거의. 근데 이 부분 조회 기능만큼은 DBMS 종류마다 달라요. MySQL하고 MariaDB는 리미트라는 구절을 쓰고요. 그 다음에 MS SQL 같은 경우는 탑이라는 구절을 써요. 얘는 MS SQL은 select, ta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5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로우넘이라는 기능을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쓰는 DBMS가 뭐냐에 따라서 부분 조회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게 화면 밑에 들어가는 이 페이지 번호 있죠. 이거 만들 때 쓰여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 구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쫙쫙 컨텐츠 추가되는 거 있죠. 그거 만들 때도 써요. 그러니까 얘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과목의 목적지는 백엔드죠. 사실 스프링은 백엔드, 프론트엔드 구별을 안 해요. 결과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 SQL은 백엔드 범주에 들어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SQL 못하는 개발자는 용서가 안 됩니다. 차라리 자바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SQL 못하는 거는 진짜 구구단도 못 외우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렉트가 거의 끝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대학에서도 과목이 있으니까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을 공부를 하면 한 번 공부할 때 3시간이죠. 3시간인데 일주일에 이렇게 한 타임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에서 이제 12주 수업인데 중간고사나 뭐 그런 행사 같은 거 빼면은 보통 11주 정도 공부를 합니다. 33시간 정도 되겠죠. 법적으로 31시간인가 32시간이면 그게 3학점이에요. 교육학법상. 근데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야? 4시간이죠. 일주일에 몇 번 공부해? 5시간이죠.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20이죠?
그럼 우리 일주일 수업이면은 대학이면은 중간고사 보고도 나와요. 학원 수업이 농도가 굉장히 짙어요, 원래. 일주일 반이면 대학교 한 학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수업 땡까면은 대학교 입장에서 거의 일주일 수업을 들어내는 거예요. 하루 집에 가서 오늘 쉬어야지 해보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되나. 인생에서 제일 치열한 거는 대입이 아니에요. 취업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이전 수업에서 쉽게 말하면 땜빵이었잖아. 자바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제가. 근데 SQL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수업이라고. 이제부터는 설렁설렁 하는 거는 안 넘어갑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타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강사지 교사가 아니야. 하지만 봐서 안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놓고 갈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교수 테이블에서 급여가 높은 상위 3명의 이름, 직급, 급여를 조회하시오. 높은 순으로 상위 3명이에요. 그러니까 급여를 기준으로 올더바이, DESC, 높은 게 위로 올라오게끔 정렬한 다음에 0번째부터 3개 조회하면 되죠. 됐죠? 아까 앞에 거를 잠깐 봐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갑자기 훅 들어갈 거야.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학생 테이블의 데이터를 전부 조회한 건데 4개씩 끊는다고 칩시다. 개수가 딱 떨어지네. 자, 그럼 여기는 0,4죠, 리미트. 여기는 4,4예요. 0, 1, 2, 3이니까 네 번째부터 4개. 그 다음은 8,4고요. 그 다음은 10,4입니다. 한 번에 4개씩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가 그냥 자기 세팅하고 싶은 만큼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야. 한 페이지에 4명씩 보여주는 학생 목록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밑에 1, 2, 3, 4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사용자가 이거를 클릭하면은 페이지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물음표 찍고 뭐 변수 이름은 정하기 나름이겠지. 페이지라고 합시다. 페이지는 2 이런 식으로 값이 날아갈 겁니다. 그럼 이걸 백엔드가 받아요. 그래서 페이지라는 변수를 받아요. 그러면 얘는 상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여기를 내가 셀렉트해서 보여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걸 계산식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구하세요. 백엔드 알고리즘이에요. 페이지 빼기 1 곱하기 상수. 그러면 이 값이 나와요. 백엔드 처리는 이렇게 갑니다. 모든 거를 수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백엔드 개발이 수식 오지게 들어가요, 진짜. 수학 어려우면 힘들어.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부터 그냥 세게 말할 거예요, 냉정하게. 이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간은 지났어. 모든 건 수학이에요. 이거 말고도 페이지 번호 구현할 때 수식이 한 7개인가 들어가요. 요거 구해야 되고 요거 구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해갖고 한 수식 한 7개인가 들어가요. 그 수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도 그거 그냥 이거 하나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바로바로 식을 뽑아내는 건데 나머지 수식은 저도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냥 잘 완성된 소스 코드 하나 넣고서 필요할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고 있지. 근데 무슨 언어를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바 위주로 공부하잖아요. 여기서 공부하는 거 유통기간 3년짜리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다른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개발자잖아요. 근데 나는 자바밖에 못해. 근데 여러분들한테 개발을 의뢰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 회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나 자바밖에 못하는데 여기 시스템 다 자바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할 거야? 그럼 그럼 다른 회사 의뢰하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 고객사한테 맞추는 거야. 그 중에 자바를 쓰는 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보통 자바를 먼저 시작하는 거지. 다른 회사가 나는 우리 회사는 PHP 쓰고 있어요. 그럼 공부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4, 5년 지나면 프로그래밍 언어 할 줄 아는 한 10대 개 될 거예요. 다행인 거는 이론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 공부하면 거의 이런 느낌이야. 1이라고 쓰느냐, 1이라고 쓰느냐, 1이라고 쓰느냐 이런 차이를 공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른 거는 편해요. 근데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건 SQL이에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겁니다. 자, 교수 데이터 전체가 있을 때 3개씩 끊어서 리미트 0,3, 4,3, 6,3, 9,3 이때 여기 마지막 거 보면 한 개밖에 안 남죠. 그때 그냥 3이라고 지정하면 그냥 남은 것만 가져와요.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고 연습 문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3시 40분에 만납시다. 자, 연습 문제 풀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을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서 뭐뭐뭐뭐 조회해라. 그러면은 학년을 의미하는 컬럼에 대해서 내림차 순이라고 그랬으니까 역순인 거죠. 그래서 DESC가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올더 바이 학년 컬럼에 대해서 DESC 그래서 이름 학년 주민등록번호 이름 학년 주민등록번호 출력해라. 이게 아마 실제 주민번호일 거예요. 네. 개발하다 보면은 그 퇴사할 때 한 회사에 계속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름 기념이라 그래서 내가 했던 프로젝트 원래는 안 되지만 슬쩍 백업해서 들고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DB까지 백업해서 들고 나오면은 가입돼 있는 회원 정보들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 10만 명은 갖고 있을걸? 그렇게 됩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101번 학과번호에 소속된 학생들의 이름, 학년, 학과번호를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출력해라. 자, 지금 보면은 검색 조건하고 정렬 조건 같이 있죠. 이럴 때 순서는 where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올더바입니다. 자, 봅시다. 자, select name, grade, DEPTNO from student, where DEPTNO가 101, order by 생년월일에 대해서 빠른 순이니까 ASC. 자, 됐나요? 넘어가 되죠? 자,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 학번, 학년을 학년 순으로 정렬해서 조회하시오. 대신에 같은 학년에 대해서는 이름 순으로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정렬 조건이 2개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정렬 조건만 체크합시다. 오더 바이 학년 순이니까 학년에 대해서 ASC. ASC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콤마 이 학년이 같으면 이름에 대해서 순서대로 ASC. 자, 넘어갈게요. 교수 테이블에서 급여가 5번째로 높은 교수의 이름 직급 급여를 조회하시오. 급여가 높은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의 4번째 위치부터 한 건을 추출하는 거예요. 왜냐면 0부터 카운트하니까 일상생활에서 5번째라 그러면 4번째 위치가 되겠죠. 인덱스로는. 그래서 리미트 4,1 이런 식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거 SQL들 잘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스프링 가면 스프링 교재를 좀 개편하긴 할 텐데. 아, 이거 몇 년 만에 오는 거야, 이 PPT. 뭐 나중에 스프링 가면은 이제 뭐 자바 관련돼서 쭈르륵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 했던 예제에 나중에 살을 붙여서 PPT가 왜 이렇게 느리냐. 아, USB에서 열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select dptno dname group from department.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이고 있거든요. 1페이지죠. 리미트 0,10. 만약에 학과명이나 위치에 대해서 검색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where 학과 이름에 대해서 dname like 그 다음에 여기 퍼센트 찍고 검색어 입력한 거 받아서 여기 세팅해야죠. or 위치에 대해서 like 또 검색어.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SQL을 표현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SQL을 못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못 따라오면은 나중엔 더 힘들어져요. 이때쯤 되면 1시간 소스 코드 작업량이 한 3,400줄은 우스울 거예요. 지금 디자인은 다 빼놓고 그나마 디자인까지 집어넣으면은 실습량이 진짜 어마무시해지니까 디자인은 다 빼놓고 지금 실습 코드 이렇게 짜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나중에 볼 HTML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SQL과 자바와 그다음에 나중에 공부할 HTML까지 파일 안에 한꺼번에 다 코딩을 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선택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웹이 프로그래밍에선 거의 종합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자바 혹은 스위프트 딱 언어 하나만 파면 되는데 웹은 안 그래요. 다 해야 돼. 자,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함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함수는 그냥 우리가 자바에서 쓰던 메서드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을 미리 내장을 하는 건데, 물론 SQL도 함수를 직접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함수 갖다 쓰기만 해요. 옛날에는 SQL 짜면서 함수를 많이 짰는데, 요즘은 뭐 마이바티스라든지 그 JPA라든지 뭐 이런 그 자바 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SQL은 함수를 굳이 짜지는 않아요. SQL 함수는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합계, 개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이런 것들을 집계라고 합니다. 그럼 기초통계량이라고 하죠. 기초통계량이라고 하면은 그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에 합계, 평균, 그리고 데이터 개수.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SQL로 그것까지 하진 않아요. 딱 이 5개. 그런 걸 하거나 조회, 저장, 수정하는 과정에서 값을 가공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모듈들이에요. 이 함수는 DBMS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각 DBMS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인 함수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함수 이름이나 파라미터나.
가령 예를 들어서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브 스트링, 아까도 서브 스트링 얘기했었는데 서브 스트링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a. 서브 스트링 하면서 a, b 라고 하면은 인덱스가 a인 위치부터 b번째 위치까지잖아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면 이거랑 똑같은 기능인데 이런 식이에요. 서브 str 문자열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주고 a, b 이런 식이에요. 요 문자열에서 a번째 위치부터 b번째 위치까지 거의 이런 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른 거 따라가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함수 사용 방법.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면은 조회하고자 하는 컬럼의 값을 함수로 가공해요. 혹은 검색 조건의 값을 지정할 때 쓰기도 해요. 대체로 셀렉트 하면서 함수 이름을 이제 파라미터로 컬럼 이름을 주면은 그 컬럼의 내용을 이 함수의 리턴 값으로 다 가공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셀렉트는 무슨 수를 해도 원본 데이터는 안 변합니다. 다만 출력할 때 가공하는 거예요. 웨얼절 같은 것도 함수가 적용된 검색 조건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거의 안 써요, 웨얼절에서. 자, 몇 가지 함수들 쭈루룩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건데 표로 보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냥 예제로 바로 갑시다.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아는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의 이름과 성을 조회하시오. 레프트 함수입니다. 네임 컬럼의 값을 왼쪽에서 한 글자만 취해요. 그러면 왼쪽에서 한 글자 취하는 거죠. 별거 없죠? 그럼 라이트는 뭐겠어?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취하는 거죠. 내가 가져오고 싶은 글자 수는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설정하면 되겠죠? 서브 스트링. 아까 네임 컬럼의 값을 두 번째 위치부터 한 글자만 줘야 돼. 근데 특이사항, 자바는 인덱스 셀 때 몇부터 세요? 0이죠? 얘는 1부터 세요. 그냥 무조건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테스트해보고 결과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면 얘는 1인가 보다. 그때 고치세요.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1이고 평생 못 외울 거야. 나도 아직도 못 외워. 20년 됐는데 아직도 못 외워 이건. 외우고 싶질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면서 하세요. 자, 서브 스트링 리플레이스 네임 컬럼의 값을 네임 컬럼의 값에서 2라는 거를 리로 바꿔라요. 그러면은 2라고 하는 게 끼워져 있으면은 리로 바꾸는데 2라는 게 없으면 그냥 원본 그대로 리턴합니다. 함수 이름이나 파라미터 설정하는 방법이나 자바랑은 다소 다르지만 그래도 낯설진 않죠. 이게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콩캣 얘는 문자열 결합이랑 똑같아요. SQL은 문자열에 대해서 덧셈 연산을 못해요. 그래서 콩캣 하면서 내가 연결하고 싶은 애들을 파라미터로 계속 줘요. 개수 제한 없어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결합해서 리턴을 해요. 자, 그래서 콩캣, 네임,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나, 학년, 콤마, 문자열로 학년 이렇게 처리하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아까 봤듯이 셀렉트의 결과는요 나중에 가면 다 자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바로 넘기기 전에 SQL 단에서 이렇게 가공해서 보내도 되고 이게 아니면은 함수 SQL에서 1도 안 쓰고 그냥 원본 데이터 자바로 다 보낸 다음에 자바에서 반복문 돌면서 값을 여러분들이 자바 코딩으로 가공해도 돼요. 그건 그냥 개발자 취향이야. 근데 얘는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수월하기는 해요. 트림, 네임 컬럼에서 앞뒤 공백 제거. 이건 자바랑 똑같죠?
L 트림, 레프트 트림이에요. 왼쪽 공백 제거. R 트림은 뭐겠어? 라이트 트림. 그러니까 이게 기능들이 유추가 된다니까요. MD5.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를 할 때 사용자가 뭔가 자바 쪽으로 이제 입력값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걸 자바가 SQL로 DB로 보내요. 그러면 SQL까지는 원본값을 보낸 다음에 SQL 딴에서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바 딴에서 암호화를 해서 SQL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뭘 쓰건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SQL에서 값을 암호화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네임 컬럼에는 멀쩡한 값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MD5 함수로 처리하면은 멀쩡한 값을 암호화해서 출력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MD5는 조회할 때는 잘 안 쓰고요. 저장할 때 써요. 주로. 현행법상 주민번호는 수집이 일단 금지되긴 했지만 혹시라도 수집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는 법적으로 세게 걸립니다. MySQL의 암호화 알고리즘의 특징은요. 한번 암호화하면 원래 값이 뭔지 복호화를 못합니다. 대신에 똑같은 값을 10번 암호화하면 다 10번 다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헬로라고 하는 값을 사용자가 입력을 했어요. 이거를 MD5로 암호화를 했어.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쳐요. 비밀번호라고 쳐요. 나중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또 입력할 거 아니에요. 헬로라고 비밀번호 입력을 했어. 그러면은 값이 헬로랑은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MD5로 암호화를 한 결과랑 얘랑 비교하면 돼요. 몇 번 암호화랑은 똑같으니까. SQL의 암호화 특징은 이래요. 근데 자바에서 암호화를 하면은 아무리 같은 문자열이라고 해도 10번 암호화하면 암호화 결과가 매번 달라요. 대신에 원본 값이 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복호화가 가능. 근데 그것도 어차피 프로그램 단에서 변수상으로만 이제 가능한 거지 한번 암호화를 시키면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지 이게 시행된 지가 꽤 됐으니까 웹사이트 만들 때 비밀번호 찾기라고 하는 애들은 표기 잘못하는 거예요. 옛날 웹사이트들은 비밀번호 찾기 하면은 진짜 누구누구님의 비밀번호는 뭐뭐입니다 웹페이지에 바로 보여줬어요. 근데 요즘은 비밀번호 찾기가 아니죠. 재발급이야. 비밀번호 찾기라고 표기하면 안 돼요. 왜 재발급이냐면은 지들도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암호화돼 있는데 어떻게 봐. 그래서 고객센터에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전화해봐야 1도 소용없어요. 자, 차 랭스. 랭스라고 하면 길이죠? 예. 이 컬럼에 있는 데이터의 문자열 길이를 반환합니다. in str. 인덱스 오브랑 기능이 똑같아요. 네임 컬럼에서 2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는 위치를 반환하는데 보시면은 2가 나타나는 게 1이라고 뜨죠. 예. 인덱스를 1부터 카운트해요. 얘는. 없으면 0. 어퍼 싹 다 대문자. 로어 싹 다 소문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물론 암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따로 깔아야 돼요. 암호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돼. 만약에 내가 암호화를 직접 구현할 정도다 그럼 여기 쓰면 안 돼요. 어디 대학원 박사과정 그 연구소실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기 마련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우리가 자바에서 봤던 거랑 기능이 겹쳐요. 그러니까 SQL로 처리를 하건 아니면 자바에서 처리를 하건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연습 문제 2개입니다. 자, 내용들 각자 체크하시고 연습 문제 하시는 것까지
이거는 페이지 수 많지 않으니까 연속 문제도 2개밖에 없어요. 20분 할애할게요. 10분 쉬었다가 4시 반에 다음 함수 부분 넘어갑시다. 오늘 이거 PPT 끝나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Anyway, 이따 30분에 봐요. 자, 넘어갈게요. 자, 학생의 이름하고 가운데 글자를 별로 변경한 이름을 조회하시오. 구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서브 스트링으로 2번째 글자 잘라서 리플레이스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름을 3글자로만 구성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땡땡땡이 있으면은 얘 떼고 얘 뗀 다음에 별 붙이면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콘캣이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걸 다 결합하는 함수죠. 그래서 왼쪽에서 한 글자 떼고 별 붙이고 오른쪽에서 한 글자 떼서 결합을 하면은 같은 결과 나오죠. 방법론은 여러 가지예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도 했더라고요. 리플레이스 네임 컬럼에서 그 다음에 서브 스트링 네임 컬럼에서 두 번째부터 한 글자를 뽑아서 얘를 별로 바꿔라. 이렇게도 풀었더라고요. 모르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하시오. 단 주민번호 뒷자리 7글자는 별로 표시하시오. 주민번호 같이 글자 수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 벌써 힌트가 들어왔잖아. 별을 7개로 넣으라고. 나머지 거는 왼쪽에서 6개죠. 그래서 왼쪽에서 6개 떼고 그 다음에 별 7개 붙이면 돼요. 이거는 뭐 리플레이스까지 가면 너무 깊게 생각한 거예요. 깊게 생각했구나. 응? 응. 아, 함수상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SQL도 이제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들면 그 안에서 조건문, 반복문이 가능하긴 한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코딩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함수 2번째 단원입니다. 자, 먼저 날짜 관련 함수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날짜 처리하는 거를 배웠었죠. 근데 적어도 웹사이트 만들 때는 날짜 처리는 사실 프로그램이 안 해요. DB로 해요. 왜냐면은 진짜 소규모 웹사이트는 컴퓨터 한 대 안에 웹사이트가 동작할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고요. 톰캣이라고 해요. 톰캣이라고 부르는 웹사이트가 동작할 프로그램을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 MySQL을 같이 깔아요. 컴퓨터 한 대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접속자가 몰리면은 커버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왜 흔히 서버 증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증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증설을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한다. 톰캣을 깔고 여기에 MySQL을 깐다. 그러면은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일로 접속을 했어. 여기서 내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여기에 저장이 돼요. 다음번에 접속했을 때 일로 접속하면 내가 작성한 글은 없어져요. 그래서 서버를 증설하더라도 그 웹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여러 개 놔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대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보통은. 그래서 증설하면 이제
그 웹 서비스를 가동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여러 대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하드웨어 엄청 빵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60몇 억짜리가 나오지. 그래서 얘네가 전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쪽으로 접속해서 만약에 날짜 시간을 설정을 했다.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하고 시간이 다르면 싱크가 안 맞죠. 그래서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하면, 자, 만약에 뭐 메가 IT co.kr 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소를 입력했을 때 어디로 접속할까? 모르죠? 그래서 가운데 장비를 하나 더 놔요. 사용자들이 주소로 접속하면 얘한테 접속을 해요. 그래서 얘가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웹 시스템들의 사용자들이 얼만큼 몰려있는지를 판단해서 매번 접속자가 가장 적게 몰려있는 장비로 그 연결을 토스해요.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마다 접속량을 매번 판단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로 접속했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번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다른 장비로 가서 붙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고요. 이 역할을 하는 장비를 L4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L4는. 쓸만한 거는 기본 한 2,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L4를 적용하는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진짜 프로젝트 단가가 진짜 몇십억은 가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 번은 경험을 해봐야 또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쓸 정도라고 하면은 보통 대기업이나 관공서 프로젝트밖에 없어요. 일반 기업체는 좀 힘들고. 근데 관공서건 대기업이건 지네가 직접 만들진 않는다고 보통 하청주니까. 이런 거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SI예요. SI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인력 파견 업체. 자기네가 개발자들 막 뽑아놓고 이런 프로젝트에 인력들을 파견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SI 업체에 들어가면은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웬만하면 기피하는 건데 취업은 제일 쉬워. 왜냐면 실력이고 뭐 1도 안 보거든. 그냥 머릿수만 채우면 돼. 들어가서 무슨 수모를 당할지 얘네들은 아무 책임 안 져. 그래서 들어가면은 진짜 빡센데 왜냐면 이렇게 일단 얘네 뽑을 때는 신입이고 뭐고 막 뽑아요. 실력이고 뭐고 진짜 1도 안 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파견 보낼 때 그 사람 경력을 뻥튀기 시켜서 보내. 그래야 파견 보낼 때 돈을 좀 더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쪽 업체는 이 SI 업체한테 그 인력 임대한 돈을 주고 수수료 조금 뗀 다음에 그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 수수료가 양심적으로 떼느냐 아니면은 진짜 욕 나오게 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파견은 진짜 비추. 그래서 만약에 SI 업체로 해서 이제 자코리아 같은데 이력서 오픈하면은 연락 오는 데가 안 하면 거의 다 SI 업체 거예요. 얘는 진짜 머릿수만 채우면 돼. 들어가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건 너 알아서 알아요. 실력도 안 되는 애를 거기다 꽂아놓으니까 이제 맨날 밤새는 거지. 공부하면서 코딩 하려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갈 데가 SI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버티세요. 1년도 안 돼서 퇴사하면은 그건 이력서에 안 쓰는 게 나아. 근데 SI 업체에서 1년 버텼다라고 하면 괴물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골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진짜 힘들어요. 신입 실력 검증도 안 하고 신입 뽑아놓고서 파견 보낼 때는 최소 5년 경력자 정도의 실력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막 투입하니까
들어가면 진짜 빡셀 거 각오해야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 1도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비추인데 만약에 어쩌다가 여기에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된다면 눈 딱 감고 1년만. 진짜로 제가 그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정 안 되겠어 갖고 이제 처음에 그 취업 시장이 좀 안 좋을 때였어 갖고 SI 업체 통해서 경찰청으로 파견을 갔어요. 1년 버텼어. 그 다음에 퇴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데가 김앤장 변호사 업체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그런 그 시청 쪽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그런 법률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도 다 전산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게 자체적으로 전산팀을 갖고 있는 데가 김앤장은 확실히 갖고 있더라고. 근데 걔네가 IT 쪽이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인건비를 겁나 많이 줘. 와, 1년차 연봉인데 그때 4천을 주더라고. 지금은 더 받을 거예요. 그 4천 주고 끝난 모르겠는데 애 대학원 가겠다고 했더니 대학원비를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4천인 거야. 시청 쪽 여러분 꿀입니다. 뭐 아무튼 자, 요 얘기의 요지는요. 시스템이 만약에 규모가 커지면 웹 시스템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여러 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서로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 시간이. 그래서 시간은 모든 시스템이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핸들링하는 게 맞는 거다. 날짜 시간 계산은 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요. 요 얘기인데 잠깐 옆으로 샜던 거예요. 왜냐면 오늘 수업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거든. 저 친구 개그 코드가 나랑 맞아. 자, 날짜 관련 함수입니다. DB에서 now라고 호출하면은 시스템이 현재 시각을 리턴합니다. 뭐 데이터 조회할 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고 싶으면 select now라고 하면 돼요. 대체로 이거는 입력이나 아니면 데이터 수정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긴 해요. 날짜 계산할 땐 date add입니다. 여기에 시각을 저장하고 있는 컬럼 이름을 지정하거나 now 함수를 넣어요.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정된 문자열이에요. 계산할 값을 지정하고 단위를 적습니다. 단위는 연, 월, 일, 시, 분, 초. 데이트 포맷은요. now 함수를 걸거나 시간을 저장하고 있는 컬럼을 지정하고요. 출력할 때 형식을 맞춰요. 왜냐면은 날짜 형식이 운영체제 국가 설정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영문권 OS면은 월, 일, 연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할 때는 주로 형식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글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거의 못 느끼겠지만 데이트 포맷은 날짜 셀렉트 할 때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시 봅시다. 데이트 포맷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날짜 처리에 대한 형식 문자입니다. 대문자 M은 달의 이름, 왜 January, February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가져오는 거고요. 소문자 M은 두 자리 숫자 형식의 월이에요. W는 요일이랑 어차피 영문이니까 필요 없고, 대문자 H는 24시간제, 두 자리 시간. 대문자 Y는 네 자리 년도, 소문자 Y는 두 자리 년도. 요일 이름 약자, 두 자리 날짜, 한 자리 날짜. 주로 많이 쓰는 것만 추려보면 뭐 다 읽진 않을게요. 이거, 요거, 이거, 우리 이거, 요거. 이거 말고는 거의 쓸 일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시간을 출력하고 싶다. select date format, now, 연월일, 시분초. 중간중간에 슬래시나 콜론 같은 추임새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select now라고 하면 그냥 기본 날짜 뜹니다. 이 교재도 되게 오래 울거먹고 있구나. SQL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더라. 자바도 변하기는 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람다식이라는 게 나오면서 조금 바뀌었고, 그 다음에 RX 자바라고 하는 게 나오긴 했어요. 차세대 자바라고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니면 거의 쓸 일 없어요. 자, 단순히 그냥 현재 시각만 조회할 때는 프롬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셀렉트 나우 하면은 바로 뜨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100일 후. 셀렉트 데이트 애드 나우. 현재 시점부터 인터벌 100데이. 그럼 100일 후가 돼요. 근데 7일 전이라고 하면은 날짜값만 마이너스 7로 해주면 돼요. 이게 데이트 애드랑 뭐 기타 비슷한 함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왜냐면 양수를 더하느냐 음수를 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거 말고 다른 함수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현재 시각을 14자리로 연어를 심을 좀 딱딱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형식 문자를 딱 맞춰서 쓰면은 연어를 시분초가 이렇게 14자리로 나와요. 저는 이 형식을 즐겨서 쓰는데 이렇게 쓰면 이걸 프로그램으로 던졌을 때 프로그램 입장에서 어차피 이거 스트링일 뿐이야. 그러면 서브 스트링으로 잘라 쓰기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글자 수를 딱딱 맞추는 편이에요. 글자 수가 변하면 서브 스트링 쓰기 좀 번거로우니까요. 자, 뭐 날짜 처리는 저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함수. 여기부터 좀 중요해요. 테이블의 전체 행을 하나 이상 컬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그룹별로 집계를 해요. 카운트, 행의 개수, 맥스는 최대값, 미는 최소값, 썸은 합계, AVG는 평균. 이렇게 해서 특이사항은 너를 제외한 거에 대해서 가져온다. 왜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합계, 평균 이런 거 배열해서 내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실무 코딩할 때 1도 안 써요. 왜냐면 DB에서 하거든요. 1도 안 쓴다기 좀 오보긴 하다. 쓸 때가 있긴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잘 안 써요. 자, 카운트. 3학년 학생은 총 몇 명인가? 웨얼 3. 3학년. 그럼 그 결과를 카운트합니다. 특정 컬럼을 지정하면 그 컬럼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요. 값의 수를 카운트하는 거죠. 자, 101번 학과에 소속된 교수들의 보직 수당을 조회해보자 라고 했더니 수당이 쭉 나왔잖아요. 101번 학과 교수들에서 수당 이렇게 하면은 널인 데이터가 2개, 낱널인 데이터가 2건 나오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101번 학과에 소속된 교수들 중에서 보직 수당을 받는 교수의 수를 조회하시오. 라고 하면은 101번 학과 교수 중에서 보직 수당을 받는 거 요거에만 집중해서 여기에 and 수당 is not null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계함수 쓸 때 특징은요. 모든 집계함수는 null은 빼고 집계를 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당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면은 결과가 2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101번 학과의 교수 중에 101번 학과의 교수가 전부 몇 명인지를 조회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죠. 수당 안 받는 사람이 2명이 있었잖아요. 특정 컬럼에 대해서 값이 있는지를 조회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다짜고짜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조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조회할 때는 별을 쓰면 돼요. 카운트 별. 자, 전체 데이터 수를 조회하기 시작 카운트 함수에 별을 지정하거나 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컬럼을 지정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셀렉트 할 때 셀렉트문에서 별표 쓰는 거는 성능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카운트에서 당연히 널 데이터가 없는 컬럼을 지정해야 된다 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는데 3, 4년 전쯤인가? 어떤 사람이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올린 거야. 데이터를 자기가 일부러 한 5만 건 이상 만들어 놓고 컬럼을 넣었을 때랑 별을 넣었을 때 카운트 속도를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더 빠르더래, MySQL. DB 종류별로 다 비교해놨어요. 대부분의 DB는 카운트에 컬럼 지정하는 게 더 빠른데 유독 MySQL만 전체 카운트는 별이 더 빨라요.
이거는 시스템 그 특징이니까 이거는 기억하세요. 자, 최대값. 그냥 셀렉트 맥스 하고서 컬럼 지정 그 컬럼 최대값 뽑습니다. 갑자기 자바에서 했던 게 야구르죠. 그래도 쓸 일이 없진 않아요, 그거. 자, 최소값, 민. 그러면은 이 급여에서 최소값 가져오고요. 썸, 합계. AVG, 평균.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집계를 할 때는 콤마로 나열하면 됩니다. 쉽죠? 자,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되네요. 요거까지 하시면 5시 15분쯤에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PPT는 더 안 나갈 거고 그냥 자바 얘기 조금 합시다. 자, 이따 봐요. 자, 연습 문제 풀이부터 시작할게요. 자, 1980년도 이후에 출생한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회하시오 라고 하는 건데 문제 포인트는요. 학생 컬럼에 보면은 벌스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날짜, 시간만 저장할 수 있는 컬럼이에요. 그래서 셀렉트를 하면서 이 컬럼에 대해서 데이트 포맷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식 문자를 연도에 대한 것만 설정하게끔 하면 생년월일에서 연만 뽑잖아요. 그게 이제 1980 이후인 거. 이거를 외열절 조건에 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트 포맷, 벌스데이트에서 연도만 뽑은 게 1980 이후인 거. 근데 이 문제에서 오류가 그 이후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원래 이거래요. 근데 이거 답안 만들 때 저도 그걸 몰랐어요. 이거는 근데 요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좀 벗어난 거니까 요 부분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넘어가 될까요? 자, 101번 학과 학생들 중에서 최대키와 최소키를 출력해라. 일단 외열절로 101번 학과를 먼저 걸러놓고 여기에서 집계가 2개 이상 들어갈 때는 콤마로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최대 키는 186, 최소 키는 161. 그럼 이제 데이터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161에서 186 사이로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PPT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 집계 함수에 이어서 그룹 조회, 그리고 조인, 서브 쿼리라고 하는 주제들을 다룰 거예요. 근데 조인하고 서브 쿼리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헬게이트로 뛰어요. 어디 최인 선님 거 좀 볼까요? 아, 예,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날짜 컬럼도 그 문자열 취급당하기 때문에 서브 스트링으로 취해도 상관없어요. 어쨌건 그 조인하고 서브 쿼리부터 갑자기 셀렉트문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근데 조인을 다룰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마추어냐 프로냐를 구별해요. SQL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래는 저도 조인이 워낙 어려워서 강의 초반에 제가 강사 처음 할 때는 조인을 일부러 안 가르쳤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생각이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라는 느낌이 되게 셌거든. 근데 그때 학생들이 면접을 갔다 왔는데 면접장에서 조인을 물어보더래요. 그 친구들은 이제 수업에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와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조인이 뭐냐고. 열이 확 받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조인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어쨌건 내일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자, SQL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남는 시간에 자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그 강의실에 이슈가 생겼어요. 그 내일부터 강의실이요. 지금 우리가 D 강의실이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G 강의실로 바뀝니다. 3층에 저기 제일 끝에 있는 강의실이에요. 정숙 옆에.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강의실에 계신 분, 강의실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각자 그동안 그 실습했던 자료, 개인 자료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각자 백업해서 본인들 메일 같은 걸로 먼저 보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MySQL을 삭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JDK도 삭제를 해야죠. JDK는 까라랑 또 별 상관없긴 한데 아마 지금 여기서 지금 새로 개강하는 게 내가 봐선 자바일 것 같아서 그쪽 반 수업에 방해를 안 주려면은 우리가 깐 거는 이제 지원부 가야겠다. 자, 그래서 MySQL부터 삭제를 할 건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윈도우의 깊은 곳을 좀 이야기하게 됐어요. 제가 요즘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좀 기웃거리다 보니까 네, 다른 강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이쪽을 전공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요 내용만 자바 스프링에 관련된 내용만 이제 바짝 공부해서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얘기 나오면 어버버버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더군다나 윈도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깊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여기 작업 관리자에 보면은 백그라운드에서 가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일단 명령 프롬프트 열어놓은 거 다 끄시고요. 아, 저는 안 깔았죠. 엊그저께 참. 여기 쭉 찾다 보면은, 아, 여기 있네. MySQL D.exe라는 애가 하나 이상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MySQL D.exe라는 애가 하나 이상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자, 집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 다음에 강의실에 계신 분들은 지금 따라 하시고요. MySQL D.exe라는 애를 선택하고요. 여기 오른쪽 밑에 작업 끝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MySQL 프로세스가 강제로 종료돼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서 이걸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정상 종료가 아니라 강제 종료예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종료. 첫 번째는 강제 종료 방법인데 작업 관리자에서 그 종료할 미안해요. 다시 해볼게. 손으로 쓰니까 안 되겠다. 메모장으로 쳐야겠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종료 방법 1. 강제 종료. 윈도우 작업 관리자에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작업 끝내기. 프로세스 선택 후 우측 하단에 작업 끝내기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 끝내기 버튼 누르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종료 시키는 게 정상 종료 방법은요.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때는 여기서 CMD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는 거 교재에서 봤었죠? 이렇게 하면 여기 우측에 관리자라고 뜹니다. 여기서 net stop 프로세스 이름 MySQL이라고 입력하면은 종료가 돼요.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네.
그래서 여기서는 net start 그 프로그램 이름인데, 지금 프로그램 이름이 여러분들은 MySQL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MySQL이라고 등록이 안 돼 있나 봐요. 이름이 다른가 봐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컴퓨터에서 이 폴더 트리에서요, 아무 폴더나 열고 폴더 트리에서 내 PC를 마우스 우클릭하면, 자, 일반적으로 이거 건드리는 경우 거의 못 볼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의 사용법을 모르면 윈도우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관리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컴퓨터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떠요. 이게 원래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윈도우가 이게 아마 홈 에디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목이 몇 개 안 나오는 거야. 서비스를 가동하기 위해서 쓰는 윈도우는요, 윈도우 서버라고 하는 제품군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윈도우하고 달라요. 기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있고요. 책만 해도 거의 백과사전 수준으로 되게 두꺼워요. 가격도 깡패야. 그래서 이 윈도우 서버를 사용할 줄 아는지에 대한 자격증이 MCSE라고 마이크로소프트 국제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좀 쳐주는 편이에요. 그것도 자격증 따는 한 돈백 들어요. 일단 시험 다 영어야. 뭐 윈도우 서버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얘한테 대응되는 게 리눅스 서버예요. 근데 윈도우 서버는 유료니까 이제 잘 안 쓰는 건데, 윈도우는 전통적으로 바탕화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클릭해서 쓰면 좀 쉬울 것 같잖아요. 네. 요즘 윈도우 서버는 바탕화면이 없더라고. 나도 얼마 전에 깔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냥 부팅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나와, 윈도우가. 처음부터 명령어만 주구장창 입력해야 돼갖고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쓸 일이 있어 써왔는데, 그래서 공부 다시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건 여기 컴퓨터 관리라는 메뉴를 열면은요, 여기에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확장해서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여러분 모르게 실행되고 있는 윈도우가 호박씨 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만큼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모르게 뒷단에서 돌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윈도우 깔기만 해도 이만큼 떠요. 여기서 잘 찾아보면은 MySQL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MySQL이 형체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등록돼 있어요. 여기는 마리아DB라고 깔아놨네. 요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아까 넷스탑에 걸어야 되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넷스탑, 저는 마리아DB, 여러분들은 MySQL이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를 멈춥니다 라고 나오고요. 서비스를 잘 멈추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상태가 실행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리아DB 상태가 실행 중이라고 떠 있는데 새로 고침하면 없어졌죠.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된 거를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시작명에 자동이라고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팅할 때마다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하는 애인 거야. 여기 보시면 보일지 그 뒷자리에 앉으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 이름이 MySQL D.exe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마리아DB라는 게 MySQL 소스 그냥 갖다 넣은 거라고. 상표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식당을 팔았어. 식당을 했어. 식당이 좀 대박이 났어. 그래서 그걸 권리금 받고 팔았어. 레시피랑 같이. 그 옆에다가 똑같은 메뉴 하나 가게를 또 차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긴 했는데 재부팅하면 얘를 또 실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걸 해제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MySQL을 등록할 때가 MySQL D 한 칸 띄고 빼기 2개 인스톨, 그게 여기 등록하는 명령이었거든요. PPT 보고 따라 하신 거. 근데 해제할 때는, 자, 이거는 관리자 도구로 명령 프롬프트 띄우고 같이 하셔야 돼요. sc delete,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름. 여러분들은 MySQL이라고 입력하시면 지워질 거예요. 저는 MariaDB라고 넣어야겠죠. 그러면 sc delete 서비스 성공이라고 뜹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MySQL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게 없어질 거예요. 전화 없어졌네요. 확인됐죠? 확인됐으면은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등록 해제. 일단 얘도 명령 프롬부터 관리자 권한으로 해야 되고요. sc delete 프로그램 이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MySQL을 깔 때 수동으로 깔았잖아요. 압축 풀어서. 압축 풀어놓은 거 그냥 통째로 폴더 찾아 지우세요. MySQL 폴더를 통째로 삭제. C 드라이브 밑에 삭제, 압축 풀어놓은 거 있죠? 통째로 지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함정변수 삭제해야죠. 자, 일단 MySQL 언더바 홈 통째로 삭제. 그 다음에 패스에서 MySQL 관련 경로만 삭제. 두 가지를 지우셔야죠. 이게 프로그램을 온전히 지우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MySQL 삭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JDK 삭제 같은 경우는 1. 함정변수 삭제. 얘도 자바 언더바 홈하고 그 다음에 패스에서 자바 관련된 경로 찾아서 지워야 되죠. 패스에서 JDK 관련 경로 삭제. 그리고 JDK 폴더 통째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안에 JDK 19점 몇 압축 풀어놨죠? 그냥 통째로 지우시면 돼요. 자, 지우는 김에 이클립스도 지우시고요. 이클립스 그냥 통째로 지우면 돼요. 이클립스 통째로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백업하세요. 백업하고 줘야 되나요? 지우고 백업. 얘는 MySQL이랑 JDK는 따로 백업할 필요 없어요. 그럼 내일 새로 받으면 되지. 다운로드. 그러니까 실습한 것만 백업하면 될 거예요. 실습한 거랑 그 다음에 교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강의실 PC에서 그동안 그 학습 교환하고 여러분들 실습하신 거 웬만하면 삭제 좀 해주세요.
싱글턴 패턴? 아, 그건 이클립스 해주시면 돼요. 그치, 그건 다시 만들어야지.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끝나고 나면 자바를 다시 시작할 건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정 강사님 수업이 아니라 내 수업이라 그랬잖아요. 이클립스 안 쓸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쓸 거예요. 물론 스프링 할 때는 다시 이클립스를 쓰긴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좀 코딩하는 맛이 있어서. 삭제 과정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개인 자료는 메일로 보내기에 만약에 용량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에도 클라우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님 지금 자리에 계세요? 네, 그 인성님 뭐 내일 나오시나요? 네, 그러면은 내일 조금만 일찍 와서 그 인성님도 본인 자리에서 본인 실습했던 파일들 지우는 거는 둘째고 일단은 본인 실습한 거 백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컴퓨터 정리를 한번 하고 예. 그러면은 내일 와서 삭제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G강의실인데 자리 다시 배정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내일 오셔서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강의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들여다보고 가면 되겠지. 이렇게. 자, 뭐 파일 압축하고 백업하고 그러면은 뭐 10분은 좋게 넘게 걸릴 테니까 오늘 수업 진행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원격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뭐 지금 백업 이슈 없으니까 접속 해제하셔도 되고 강의실에 계신 분들은 자료 백업하는 시간으로 운영할게요. 자,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내일 봐요. 수고하셨습니다.